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로운 계절 가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유지를 위한 새 조처를 내놨습니다. 신규 시청자들이 접수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팬데믹을 계기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투표용지 우편 발송 지침을 영구화하기로 했습니다.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이 LA 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마이크 피어 검사장은 노숙자 문제를 주제로 한 시장 후보들 간의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5살에서 11살 사이 아동들의 체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과체중이나 비만이 된 아동이 9%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세 번째 백신을 맞으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지난해 살인사건이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폭력범죄도 4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약 2주 만입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화천대유의 최대 주주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집중 저격했습니다. 부적절한 거액 투자 논란에 휩싸인 보스턴 연준 총재가 9개월 일찍 사임합니다. 달라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주식거래 논란을 인정한다며 10월 8일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금리 상승 압력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0도가량 되겠고 내일은 곳에 따라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2도에서 73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9월 27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유권자들은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수령하게 됩니다. 주정부는 팬데믹을 계기로 한시적으로 시행했었던 투표용지 우편 발송 지침을 영구화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를 때 등록된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토록 하는 법안 AB37에 서명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바이러스 노출 위험으로 우편 투표를 장려하는 의미에서 한시적으로 모든 등록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했던 정책을 영구화시킨 것입니다. 이 같은 정책을 채택한 것은 가주가 전국에서 8번째입니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기재된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할 수도 있고 투표용지를 드롭박스나 투표소에 드롭하는 선택을 가질 수 있게 돼 보다 편리하게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내년 6월과 11월 주 전역에서 치러질 선거에서 모든 등록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발송하게 됩니다. 한인민주당 협회의 스티브 강 회장입니다.
이런 뭐 보궐선거나 특별선거 또는 대선 중간선거에 한인 유권자의 참여율이 우편 투표로 할 경우에는 2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한인 커뮤니티로서는 매우 반가운 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 선거 데이터만 분석해봐도 한인 커뮤니티의 참여가 확실히 우편 투표 유권자가 훨씬 더 높거든요. 네, 그런 걸과 이제 비슷하게 이제 디퍼런스를 보면 확실히 우편 투표로 투표를 참여할 경우에 한인 유권자의 투표율이 한 50%가 증가가 됩니다. AB37은 로컬 정부 차원의 선거에도 적용됩니다. AB37의 시행으로 카운티 정부들은 앞으로 투표용지 드롭박스를 제공해야 하며 드롭박스는 선거일 28일 전에 마련돼야 합니다.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발송하자는 구상은 수년 전부터 논의돼 왔지만 진전이 없었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지난해 가을 한시적으로 시행되면서 전례 없이 높은 투표 참여율을 이끌어내 이번에 영구화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최근 치러진 주지사 소환 선거 때에도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발송했는데 4분의 3 이상은 부재자 투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권자들이 부재자 투표를 선호하는 성향은 최근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2016년 대선에서 가주의 유권자 51%가 부재자 투표를 택했는데 지난해 대선에서는 부재자 투표가 75%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연호입니다.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이 내년도 LA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베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LA시는 현재 노숙자 문제로 인해 건강과 안전 그리고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스 의원의 출마 선언 이후 마이크 보닌 시의원과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베스 의원 출마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에리카 세이트 시장도 내년 LA시장 선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차기 LA시장을 선출하는 예비선거는 내년 6월 7일에 열리고 결선 투표는 11월 8일에 실시됩니다. 한편 마이크 퓨 LA시 검사장은 캐런 베스 의원이 시장 출마 선언을 한 뒤 얼마 후 시장 후보들 간의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퓨 검사장은 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누구인지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면서 노숙자 문제를 주제로 한 첫 번째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퓨어 검사장을 비롯해서 캐런 베스 하원 의원과 케빈 드레온, 조 부스카이너 시의원, 그리고 제시카 랄, 멜 윌슨 후보 모두 노숙자 문제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입니다. 남가주 가스 회사가 알리소 캐년 가스 누출 피해자들과 18억 달러 규모의 피해 보상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남가주 가스 회사와 모 회사인 샘프라 에너지는 2015년 알리소 캐년 가스 누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고 소송을 제기한 3만 5천 명의 원고들에게 18억 달러 규모의 피해 보상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가스 누출 사고로 기록된 알리소 캐년 가스 누출로 당시 샌프란도 밸리 주민들은 두통과 메스꺼움, 코피 등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집을 떠나야 했으며 주민들은 신체적인 상해와 주택가치 하락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 등을 이유로 남가주 가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학부모들의 원격 수업 요구가 폭증을 하면서 공립학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선 폭증한 원격 수업 요구로 인해서 교사 수가 부족해지고 수업 등록이 지연되면서 학생들이 수주일 동안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 통합교육부 산하 원격 수업 제공 프로그램인 시티 오브 엔젤스에 15,000여 명의 학생들이 원격 수업 제공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교육 공백을 비롯해 캘리포니아주 당국의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문제들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등록 과정에서 도움을 받고자 전화통화나 이메일로 응대할 교직원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아이들의 체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이저 퍼머넨트가 지난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남가주의 어린이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5세에서 11세 사이 아동의 체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 기간 만 5세에서 11세 사이 아동들의 경우 평균 5파운드의 체중이 추가로 늘었으며 16세에서 17세 사이에서는 2파운드가 추가로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진단을 받은 아동이 9%나 늘어났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4분의 3은 올해 할로윈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 구딜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할로윈 계획을 세웠다고 응답한 사람은 74%였고 41%는 트릭 올 트릿 캔디를 나눠줄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할로윈 드레스 준비를 이미 마쳤다는 응답자도 34%였고 할로윈 데코레이션을 준비하겠다는 응답자도 34%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이 할로윈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안전 문제가 할로윈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자도 73%로 조사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코로나19 환자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9명이 줄어든 3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80명입니다. 주말 동안 1,470명의 오렌지 카운티 주민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 뒤 이제 세 번째 추가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세 번째 백신을 맞으면서 백신 접종을 다시 한번 독려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세 번째 코로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올해 78살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추가 접종을 승인한 뒤 4일 만에 공개 접종에 나선 겁니다. We know that to beat this pandemic and to save lives, to keep our children safe, our schools open, our economy going, we need to get folks vaccinated. So please do the right thing. 미 전역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6개월이 지난 65세 이상 노인과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등에 대해 3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모더나와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도 임상실험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추가 접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n't forgotten you. If you've gotten Moderna and J&J, we will, with similar urgency, address boosters for those populations, as well as looking at the science and data for mix and matching. 그러나 문제는 추가 접종이 아닙니다. 미국 성인의 23%는 여전히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았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성인도 7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아야 하는 일선 의료진과 학교 교직원 가운데선 백신을 거부하며 일을 그만두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We're trying to do what is at the best interest for our families. The majority of the nurses that I have spoken to that remain unvaccinated are sticking to their guns. 이곳에는 코로나 사망자들을 기리기 위한 하얀 깃발이 가득히 꽂혀 있습니다. 이미 70만 명에 가까운 미국인들이 숨졌지만 일부 미국인들에게는 이 하얀 깃발의 의미가 아직은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영순입니다. 전국적으로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19의 4차 재확산이 11월 말쯤이면 잠잠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스캇 고틀리브 전 FDA 국장이 어제 CNN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당분간 미 전국 곳곳에서 악화하다가 땡스기빙 데이 무렵 잦아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약사 파이자 이사인 고틀리브 전 국장은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오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사람들이 실내로 옮겨감에 따라 감염의 유행이 북동부를 휩쓸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추수감사절 무렵에는 좀 더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하루 신규 확진자 2만 명 선으로 추정했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이 부스터샷을 맞으려고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오늘 화상으로 진행된 정치경제문화 포럼 아틀란틱 페스티벌에서 가서 부스터샷을 맞는 것은 뛰지 말고 걸어라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백신은 여전히 효과가 아주 좋다며 우리는 지금 문제가 벌어지기 전 이 부스터샷을 여러분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데이터를 검토하는 과학적 실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정말로 적절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현재 백신의 효과가 좋은 만큼
부스터샷을 맞으려고 지나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아직 부스터샷 승인이 나지 않은 모더나 그리고 얀센 백신에 대해서도 CDC가 곧 검토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개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섯 시 18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번 프레이 사우스 방면입니다. 콘코드 스트리트 구간부터 1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면서 애틀랜틱 블루버드와 워싱턴 블루버드 구간 심한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110번 프리웨이 양방향 모두 정체가 심한 모습인데요. 먼저 110번 노스 방면은 101번 노스 방면과 만나는 구간부터 속도 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마틴 루터킹 블루버드 인근까지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도 익스포지션 블루버드 구간부터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정체 길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미국 소식입니다. 친이민 정책을 표방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오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제도 유지를 위한 새로운 조처를 내놨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오늘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을 해서 2007년 5월 이후 미국에 거주 중이며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아닌 경우 이들 불법 체류 청소년의 거주와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2년마다 거주와 취업 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다카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오직 의회만이 영구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의회에 관련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한 지난해 미 전국에서 살인사건이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FBI에 따르면 2020년 범죄 통계 보고서에서 지난해 살인사건은 21,570건으로 2019년과 비교해서 29.4%가 늘었습니다. 이는 1960년 범죄 통계 기록을 작성한 이래 가장 큰 폭의 증가율입니다. 또 지난해 전체 범죄 건수는 6% 감소했으나 폭력 범죄는 127만 7,696건으로 5.6%가 증가했습니다. 폭력 범죄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것은 4년 만에 처음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살인사건의 현저한 증가는 팬데믹 시기와 일치하고 전염병 사태가 살인사건 급증에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코로나 사태가 사람들의 경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불안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사회적 갈등과 범죄를 부채질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뉴멕시코주의 앨버커키, 테네시주 멤피스, 위스콘신주 밀워키, 아이오와주 디모이는 살인사건 발생 건수가 전국 도시에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뉴욕과 LA가 전체 살인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에는 13.8%였으나 지난해에는 그 비율이 3.8%로 줄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폭로 사이트 위키릭스의 설립자인 줄리안 어산지를 납치, 암살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야후뉴스는 30여 명의 전직 정보 보안 당국자들을 취재해 어제 내놓은 탐사 보도에서 2017년 트럼프 행정부와 CIA의 최고위급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논의는 납치를 넘어 암살까지 확대됐는데 암살 작전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계략적 구상과 방안에 대한 검토까지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어산지가 러시아 당국의 도움으로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탈출할 경우 러시아 요원들과 런던에서 총격전을 벌이는 방안은 물론 어산지를 태우고 이동하는 러시아 외교 차량을 자동차로 들이받고 어산지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이 미국의 대응 시나리오에 포함됐습니다.
당시 CIA 국장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가 어산지에 대한 보복을 원했다고 야후뉴스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어산지에 대한 납치와 암살 작전은 백악관 법률팀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 석방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시 주석이 지난 9일 이루어진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멍 부회장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통화 당시 바이든 대통령도 시 주석에게 중국에 억류된 캐나다인 2명의 석방을 요구했으나 양쪽의 석방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사키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멍 부회장의 석방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또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경쟁 관계이고 불공정한 경제적 관행과 강압적 행위, 인권 유린에 대해 중국에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유엔 총회 기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수행한 국무부 대변인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이 오전 코로나19 증상을 겪은 뒤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10일간 격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몸 상태가 좋진 않지만 백신 접종 덕분에 중증이 아닌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라이스 대변인은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부대변인 브리핑으로 대체했습니다. 연방법원이 40년 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암살을 시도한 저격범 존 힌클리에게 부과했던 모든 감시 조처를 해제할 전망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폴 L. 프리드먼 판사는 오늘 90분간 진행된 공판에서 주중 이런 내용이 담긴 판결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리드먼 판사는 힌클리가 앞으로 정신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법원이 부과한 규칙을 지킨다면 내년 6월 모든 감시 조처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힌클리가 1983년 이후 정신병 증상과 폭력적 행동, 총기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그가 대통령을 살해하려 하지 않았더라면 아주 오래전에 아무런 조건 없이 풀려났을 것이라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힌클리는 25살이던 1981년 3월 30일 워싱턴 힐튼 호텔 앞에서 레이건 당시 대통령에게 총을 쏴 상처를 입히고 제임스 브래디 백악관 대변인과 경호원, 경찰 등 다른 3명에게도 총격을 가했습니다. 레이건은 가슴에 총탄을 맞았지만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브래디 대변인은 하반신 불수가 됐고 2014년에 별세했습니다. 미국이 음속보다 5배 넘게 빠른 극초음속 무기 시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국방부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은 오늘 성명을 내고 지난주 공군과 시행한 극초음속 공기흡입 무기체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은 극초음속 공기흡입 무기체계는 산소가 충분한 대기권에서 가장 잘 작동한다면서 속도와 기동성 때문에 탐지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음속 이하의 미사일보다 표적을 훨씬 더 빨리 타격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대기권 상층부를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하는 무기를 뜻합니다. 방산업체인 레이시온사는 놀스롭 그루먼사와 손을 잡고 2019년부터 극초음속 무기 엔진 등을 개발해 왔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최근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과 관련해 남북 간 대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종전선언이나 대북 제재 완화 문제와 관련해선 즉답을 피한 채 북한이 선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젤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오늘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등 한국을 향해 관계 개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질문에 미국은 분명 남북 간 대화는 물론 관여와 협력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전 종전선언과 관련한 질문에는 우리는 선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북한이 우리의 손길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분명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2년 전 북한을 방문해서 암호화폐 기술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문가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에서 일을 했던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가 오늘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대북제재법인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법은 북한과 같은 테러 지원국에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법 위반자에게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그리피스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에 낼 예정입니다. 그리피스는 지난 2019년 평양에서 열린 평양 블록체인 암호화폐 회의에 강연자로 참석한 뒤에 미국에서 체포됐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오늘 미국을 향해 한반도 주변의 합동 군사 연습과 전략 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대사는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미국 정부가 진정으로 조선의 평화와 화해를 바란다면 조선 반도와 그 주변에서 합동 군사 연습과 전략 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 적대 정책 포기의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사는 또 항시적 긴장과 대립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 정책이라며 미국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김 대사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거론하면서도 미국이나 남조선 등 주변 국가의 안전을 절대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한국 소식입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휩싸인 민간업체 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김만배 씨의 참고인 신분 경찰 조사가 1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김 씨는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지급은 회사가 중대재해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소식은 먼저 YTN이 보도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어제 참고인 조사차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화천대유의 자금 인출이 수상하다고 경찰에 통보한 지 5개월 만입니다. 김 씨는 회사 돈 473억 원은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뒤 운영비로만 썼다며 로비 등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건 없고 사업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빌려온 많은 돈들에 대해서 갖고 이러는 운영비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좌에 다 나와 있고요.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50억 원이 지급된 이유는 산업재해 탓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관련된 거라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그 산재를 입었어요. 그분이 산재를 입어가지고. 하지만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산업재해 기록이 없었다는 지적을 받자 산재 신청은 없었지만 중대재해가 있었던 거라고 다시 밝혔습니다. 산재 신청을 안 했는데 중재해를 입었어요.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거를 저희가 개인 프라이버시라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와는 따로 만난 적이 없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된 것도 최우량 은행이라 선택한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2014년 인터뷰 이후에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그런 부분은 없고요. 유동규 본부장관은 연락이 조금 닿았나요? 아니 저는 저한테 그런 부분 물어보지 마시고 제가. 경찰은 어제 조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넘겨받은 거래 내역의 사실 확인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화천대유에서 26억 8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고 다른 경영진과 함께 12억 원을 빌린 이성문 대표도 조사한 경찰은 두 사람의 행위가 횡령과 배임 혐의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FIU에서 통보되는 이 건은 횡령 배임에 관한 건이다. 쉽게 얘기하면 횡령이 배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건이다라는. 늑장수사라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금융계좌를 분석하고 사실을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집중 지휘 사건으로 지정했다는 경찰.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법인 등기 임원 한 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 조만간 소환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수령 문제가 나온 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집중 저격했지만 역풍을 걱정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고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화천대유는 누구 거냐? 국민의힘이 했던 이 질문을 민주당이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원 수령을 고리로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발 법조 게이트로 규정하고 반격 기류입니다. 설계자는 누굽니까?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까지 지낸 곽상도 의원입니까? 특히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문제 삼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지도부를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하는 행동이 딱 도적대 그 자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시면 다시 촛불로 다 없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추가로 꺼냈습니다. 대장동 개발의 축소판이라 할 만큼 사업 구조나 핵심 관계자가 비슷하다며 의혹의 몸통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목했습니다. 가장 큰 공통 부문은 이 두 사업 모두 그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남시청을 항의 방문하며 특검을 압박하는 등 외부적으로는 공세를 이어갔지만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문제를 사전에 알고도 별 조치를 안 했다는 게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급기야 초선 의원들이 나서 곽상도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고 방미 뒤 귀국한 이준석 대표도 곽 의원의 결단을 언급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분노가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눈높이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곽상도 의원님께서 큰 결단을 하셔야 된다. 양측은 법적 공방에도 착수해 곽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한 이재명 후보 측에 곽 의원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는데 곽 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넨 핵심 인사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에게도 고액 후원을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집권 2년차 이명박 전 대통령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친 현재 LH가 출범한 자리에서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통합된 회사는 민간 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이 통합된 토지주택공사는 오로지 스스로 경쟁을 해야 합니다. 곧바로 이지송 LH 사장도 민간 기업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하겠다며 이전 대통령 코드에 적극 맞췄고 결국 LH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LH가 대장동 사업에서 손을 뗀 건 정부 차원의 결정만은 아니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즈음에 화천대유 논란의 핵심 인사가 정치권에도 후원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를 소유한 남모 변호사가 지난 2008년 국회 국토위 소속이던 한나라당 정의수 의원에게 후원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건넸습니다. 이듬해 5월에도 또다시 법정 최고액인 500만 원을 냈습니다. 2년간 1,000만 원의 후원이 이루어진 후 공교롭게도 정 의원은 국회에서 LH를 거세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피감기관인 LH가 대통령 지시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과 불필요한 경쟁을 한다고 문제 삼았고 심지어 대장동은 민간 자체 개발이 충분히 가능한 곳이어서 민간의 기회를 LH가 박탈하고 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또 LH가 대장동 개발을 고집해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집회 시위까지 유발한다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2016년부터는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정치자금 후원이 본격적으로 집중됐습니다. 남 변호사를 비롯해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와 천화동인 5호 소유자 정모 회계사까지 3년간 곽상도 의원에게 모두 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남 변호사 부인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 별도로 500만 원을 후원한 기록도 있습니다. 고액의 후원금이 갔다는 것은 충분히 로비가 있었다는 정황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후원금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결같이 고액 후원금이 건네진 점과 후원 기간이 사업 초기 단계라는 점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뛰어들기 시작한 지난 2008년부터 사업이 재개된 2016년에 이르기까지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정치권 후원이 사실로 드러난 셈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의 사내이사 이모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 측근인 이화영 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 씨가 이 지사의 측근으로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 지사와 이화영 전 의원, 보좌관 이모 씨 라인으로 베일이 벗겨지고 있다며 민주당과 이 지사가 당장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은 이 씨와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보좌관으로 일한 건 15년 전의 일이라며 최근 3, 4년 동안은 연락하지 않아 의혹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5일에 이어서 약 2주 만입니다. YTN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기자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북한이 동해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발사체의 재원이나 사거리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합참은 지금까지 순항미사일의 경우에는 발사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았고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만 발사 사실을 신속하게 전해왔습니다.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관심을 내비친 뒤 우리 정부가 남북통신 연락선 재개를 촉구했지만 아직 통신선 채널에는 응답하지 않고 있어 이번 발사의 의도가 주목됩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무력 시위는 이번이 6번째로 지난 15일 열차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3일 만입니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중부 내륙 일대 열차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북한은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같은 달 25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했는데 최대 고도 60km를 유지하며 450km를 비행했습니다. 당시 비행거리 등을 감안할 때 하강 단계에서 변칙 기동을 해 요격이 어렵고 전술핵 탑재 가능성이 거론되는 신형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의 경우 순항미사일과 달리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미국 등 국제사회도 대응에 나설 전망입니다. 우리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한 공조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경제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가 장중 1.5%까지 오르면서 기술주가 하락해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37.37포인트 오른 34,869.3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12.37포인트가 하락한 4,443.11, 나스닥 지수는 77.73포인트 떨어진 14,969.9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원유 공급이 계속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3년 내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1달러 47센트가 오른 배럴당 75달러 45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2018년 10월 3일 이후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LA 카운티 가솔린 평균 가격이 올 들어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트리플레이는 오늘 가솔린 평균 가격이 어제보다 0.2센트 오른 갤런당 4달러 41센트라고 밝혔습니다. LA 지역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지난 5일 동안 1.3센트가 상승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평균 가격은 어제와 같은 갤런당 4달러 36.2센트입니다. 올해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최고가는 8월 27일에 기록한 갤런당 4달러 37.1센트입니다. 지난달 내구재 수주가 월가의 예상치보다 큰 폭 증가했습니다. 상무부는 오늘 8월 내구재 수주 실적이 전월 대비 46억 달러 증가한 1,635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0.6% 증가에 비해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된 수준입니다. 7월 내구재 수준은 0.1% 감소해서 0.5% 증가로 상향 수정됐습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 제조업체들의 활동지수가 전월치와 예상치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댈러스 연은에 따르면 9월 제조업체들의 기업 활동지수는 4.6으로 전월에 9.0에서 하락했습니다. 오늘 수치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10.0도 밑돈 것입니다. 지수는 제로를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가능합니다. 제조업 생산지수는 24.2로 전월에 20.8에서 하락했고 신규 수주지수는 9.5로 전월에 15.6에서 떨어졌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중앙은행이 자산 매입을 축소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약 2% 부근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선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뉴욕 경제클럽 행사에 참석해서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완전 고용을 향한 진전도 아주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경제가 예상하는 대로 계속 개선된다면 자산 매입 속도 조절이 곧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내년 중반까지 테이퍼링을 완료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상승했지만 점차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에 따르면 제롬 파월 의장은 상원은행 주택도시위원회 증원을 앞두고 발표된 자료에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 전에 앞으로 몇 달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일부 부문 공급의 병목 현상으로 물가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며 이는 예상보다 더 크고 오래 지속되지만 완화될 것이며 인플레이션의 장기 목표인 2%를 향해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8월에며 돌봄의 필요성과 바이러스에 대한 지속적인 두려움 등 팬데믹과 관련된 요인이 고용 성장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연방준비제도가 곧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에번스 총재는 오늘 연설에서 경제가 우리가 지난해 12월에 제시한 자산 매입 축소를 시작하기 위한 기준인 상당한 추가 진전의 기준에 근접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에번스 총재는 고용 개선 흐름이 계속된다면 그러한 조건이 곧 충족되고 테이퍼링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번스 총재는 연준이 11월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서는 좀 더 불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 전망치를 하향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공급망 이슈가 자동차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2021년과 2022년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 전망치를 각각 7,500만 대, 8,500만 대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이전 예상치인 8,300만 대와 9,000만 대에서 크게 내린 것입니다. 골드만은 보고서에서 공급 수요가 적어도 몇 분기 더 매우 빡빡할 것이라는 기업 의견과 한 개 부품이 빠져도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골드만은 코로나19에 따른 공급 문제가 반도체 운영에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기타 자재 조달이나 물류 및 배송 병목 현상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골드만은 이 같은 역풍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동차 종목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10월 8일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카플란 총재는 성명을 통해 연준 임무를 방해하는 주식 거래 논란을 인정한다며 10월 8일 조기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카플란 총재는 해당 거래가 연준의 윤리 강령을 충족했다고 밝혔지만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플란 총재는 성명에서 연준이 통화정책의 미래 경로를 검토하면서 아주 중요한 지점에 다가가고 있다며 유감스럽게도 최근 내 금융자산에 대한 공개는 연준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카플란 총재는 32개의 개인 주식과 펀드 그리고 대체자산 등을 100만 달러 넘게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적절한 거액 투자 논란에 휩싸인 연준의 고위 인사가 조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오늘 건강 문제를 이유로 오는 30일 현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젠그렌 총재는 연준 시스템에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영광이라며 신장질환 악화를 막기 위해 물러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퇴 시점을 애초에 발표한 내년 6월에서 9개월 앞당긴
바뀐 것이라고 뉴욕타임스 등은 설명했습니다. 조기 은퇴 발표는 로젠그렌 총재가 지난해 4개 부동산 투자 신탁 지분을 보유하고 개별 주식들을 사고 팔았다는 사실이 최근에 폭로돼 이해 충돌 논란이 빚어진 직후에 나온 것입니다. (9월 27일) 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벤츄라 카운티와 LA 카운티 산악지대에 강풍주의보가 오늘 밤 9시부터 내일 아침 10시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LA 지역 오늘 흐리고 기온도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이 70도 이하로 내려간 지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내일까지 이런 날씨를 보이다가 수요일에는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목요일부터는 기온도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목요일부터 80도대 후반까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일요일까지 낮에는 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오늘 밤과 내일 곳에 따라 흐린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밤 최저 60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2도에서 73도가량 되겠습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75도, 밤 최저 56도, 해안 지역은 낮 최고 69도, 밤 최저 59도로 예상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오후 해가 나다가 곳에 따라 흐린 날씨가 교차되겠습니다. 바람은 10마일에서 20마일 정도로 불겠고 밤 최저 74도,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85도, 밤 최저 74도가량 되겠습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내륙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낮에는 대체로 흐리겠고 서울의 낮 기온은 24도까지 올라서 선선하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중부 서해안에 비가 시작되겠고 저녁 무렵 그리고 내일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으로 비가 더 확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에 제법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에서 공동으로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